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교육 철학. 자, ET 기본 개념 지식의 구조. 우리 기본 개념 지식의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거. 콕콕. 콕콕에다가 제가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두 개 이렇게 뭐 포크 그려 놓을까요? 우리 지금 콕콕 찍어서 암기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암기하고 싶은 사람은 철저하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1, 2월달 형성평가 자료를 꼭꼭꼭 자, 두 번째 교육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2쪽이고요. 교육 철학의 기초 1번의 교육 철학의 기능. 사실은 교육 철학이 아니고 철학의 기능이에요. 철학의 기능. 철학이 이런 것들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이니까 앞에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철학의 기능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맞는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교육학하는 하는 거니까. 자, 철학의 기능. 자, 교육 철학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사실은 모든 학문의 기본은 철학이에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철학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모든 철학의 기능은 철학이에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그래서 우리 모든 학문의 꼭대기, 그러니까 학문적인 원리를 찾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전부 다 누구부터 있죠? 뭐 의학이 됐던 뭐가 됐던 전부 다 소크라테스부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적 관점.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철학 박사학위 PhD를 받는데 저는 EDD예요. 교육학 박사인데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의 차이는 뭐냐면 학문적인 거를 강조하면 PhD 교육학을 했어도 수학을 해도 PhD예요. 수학을 해도. 근데 저는 이제 학문적 오리지널 학문보다는 그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박사, 에듀케이셔널 닥터스 EDD인데 아무튼 철학의 기능 첫 번째 뭐 써 있어요? 사변적 기능. 그래서 자, 여러분 사변이 뭐예요? 그렇죠. 6.25죠. 그렇죠? 사변이면 생각할 사자. 사변적 기능 생각. 그래서 사변적 기능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학 제가 그 박사과정 다닐 때 교육 철학하시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교수님들한테도 늘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하면 저희들은요 그러면서 교육 철학, 그때 제가 그때 박사과정 때 교육 철학 공부한 게 우리 어제 공부한 그 피터스 책 갖고 공부를 했어요. 피터스 책 한 권짜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은 공부할 때요, 그쵸, 연구할 때 연필만 이거 연필만 한 자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연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림 그려지세요?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연필 한 자루. 여기는 연습장. 그게 뭐예요? 사변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가장 기본은 생각이에요. 골똘히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생각하는 거. 뭐냐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변적 기능. 그래서 그럼 생각인데, 그래서 그거 뭐라고 써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 너무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학이니까 뭐를 얘기하면 되겠어. 예를 들면은 교육 목표를 진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교육 목표 진술하는 것도 사변적 기능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써 있어요? 분석적 기능. 이거는 이 분석적 기능까지 이제 가면 조금씩 이제 가리지널로 이게 오리지널이고, 분석이니까 뭐예요? 언어, 개념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는 거? 명료화하는 거. 예를 들면 어제 피터스의 교육에 준 거, 이게 분석적 기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교육이란 도대체 뭐가 교육이야? 누구는 이것도 교육이라고 이것도 교육이라고 하는데 뭐가 교육이지? 아하, 교육이 되려면 목적은 이래야 되고, 이해되셨죠? 방법은 이래야 되고 내용은 이래야 되고. 그래서 분석적 기능의 대표작 피터스에서 교육이라는 중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써 있어요? 평가적 기능. 저는 평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좋아요. 전공이 교육 심리 과정을 하고 상담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가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보세요. evaluation 평가잖아요. 한자로 여러분 쓰면 여러분 싫어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사실 한자 똑같은데 evalue
가치를 집어넣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게 평가예요. 우리 그래서 평가하면 뭐예요? 좋다, 나쁘다, 가치. 아셨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평가적 기능은 가치를 부여해서 뭐 하는 거냐? 좋다, 나쁘다, 적합성을 따져요. 예를 들면 글자 그대로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들은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평가에서 여러분들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지만 우리는 공부 안 했지만 여러분 학부 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평가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뢰도, 타당도. 그거 신뢰도가 좋다, 나쁘다, 타당도 이런 거. 그래서 좋다, 나쁘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은 평가적 기능에 책에 보시면 가로 3번에 평가적 기능에 뭐라 했어요? 교육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 이거 뭐예요?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어제 우리 WH 얘기했던 거 교육은 가치 지향적 이거.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야 돼. 이게 평가적 기능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람직한, 올바른 됐죠? 네 번째는 뭐가 써 있어요? 네 번째 종합적 기능. 종합적 기능은 글자 그대로 종합이니까 통합하는 거, 통합. 그래서 뭐 하려고? 일관성을 따지려고, 일관성. 어디서부터? 목표에서부터 내용을 거쳐서 방법을 거쳐서 어디까지? 평가까지. 이렇게 얘기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랬어 어제? 타일러. 그래서 타일러가 통합적 기능에서 교육을 이렇게 실로 딱 꿰는 사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객관식 같으면 무지하게 외워야 되는데 논술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 그게 또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온다가 아니고 모르잖아 뭐 나올지. 그치? 객관식 같으면 외워야 되지만 모르니까 그래도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노트에도 보시면 필기 노트에도 이렇게 그대로 써져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왜 안 나오니? 여기 있다. 오케이. 간단하게 써져 있네. 그렇죠? 여기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썼네. 노트 필기보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찌우면서 제가 어제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논술은 언제 써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1, 2월 달에는 논술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예, 논술 쓰는 게 아니에요. 1, 2월 달은. 논술은 어떻게 보면 기교야. 글을 쓰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이니까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논술을 어떻게 써요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면을 끓이려면 일단 라면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 2월 달에는 우리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논술은 레시피에 의해서 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논술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논술 특히나 더 미안합니다만 제가 왜 웃었냐면 특히나 더 3, 4학년들보다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교수님 저요 빨리 논술 쓰고 싶어요. 노노 그러지 마세요. 교육학을 여러분이 얼마나 아세요? 뭘 알아야 쓰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시험 문제가 어땠다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 뭐가? 미리 똑같은 답안지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소설 쓴 거는 점수가 낮고 이론을 가지고 쓴 거는 점수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죠? 그거예요. 그래서 논술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조금 두꺼운 책인데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수업을 듣고 아니 학교에서 제 학교 제자가 교수님한테 맞는 책 같아요 라고 사준 책이었는데 제가 많이 못 읽고 쭉 읽어가지고 요즘 돼서 다시 읽는데 그 학생 지금 이제 선생님 하고 있는데 그 학생 이 책에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평범한 고문을 거들떠보지 않고 평범한 고문이란 말은 일상적인 말을 얘기해요.
그냥 일상적인 말은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특별한 과문만, 과문이야 말은 과거 보기 위한 공부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쓰면 과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평범하게 글 쓰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특별히 시험과 관계되는 것만 공부한다. 기출문제를 뽑아 모범 답안을 외우고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 작성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가? 선생이 붙어 답안을 검토하고 점수를 좀 더 잘 받게 하려고 첨삭지도를 한다. 조선시대 서울을 행세하는 집안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 다산의 처방은 좀 색다르다. 과문을 잘하려면, 즉 과거에 보는, 즉 논술을 잘하려면 일반적인 말을 먼저 익혀라.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말을 잘하면 과거 시험 보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생님 저 논술을 못 쓰겠어요 라는 사람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모의고사 볼 때가 됐던 문제풀이가 될 때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저는 글을 못 쓰겠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은 말은 할 수 있죠? 예, 말하듯이 글을 쓰세요. 말하듯이 글을 쓰는 게 논술이에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대신에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논술을 못 쓰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친구한테 말하듯이 녹음기에다가 친구한테 야 이런 거는 자유교육이라는 이런 거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그걸 들어서 한번 써봐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에 너무 지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고요. 논술은 제 블로그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글들이. 시간 되면 논술은 자동적으로 쓰여져요. 뭐가 갖춰지면? 재료가 갖춰지면. 그게 뭐다? 그렇죠. 이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론을 제대로 갖추면은 우리가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 2월달 지식의 구조, 그걸 갖고 3, 4월 때 확산적 사고까지 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여유가 좀 더 있다면, 뭐 시간적 여유가 됐든 뭐 돈의 여유가 있다면, 그럼 이제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쭉 이렇게 따라가면 제일 편하죠. 쭉 따라가면 내가 복습하기 싫어도 선생님이 복습해 주잖아요. 제가 복습해 주죠. 여러분한테 수업해가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해되셨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논술이라는 단어에서 논술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 머릿속에 수산시장이 노량진인데 수산시장 그림 그리세요. 가서 제일 좋은 재료 구하는 것. 어떻게 끓일까는 나중에 좋은 재료를 갖다 놓으면 끓이는 방법은 레시피 간단하게 알려드리니까. 이해되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박사야. 글 쓰는 데는 도튼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재료가 더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나오면 이제 교육 철학의 영역. 그랬어. 철학의 영역에 철학의 영역. 교육뿐만이 아니고 철학의 영역인데, 얘도 사실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별로 잘 안 맞는 건데요. 철학의 영역인데, 자, 첫 번째 뭐 써있어요? 존재론. 글자 그대로 존재론은 뭐냐면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 무엇이.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관념론이라는 것과 실제론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사실 관념론, 실제론까지 가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관념론이 뭐고 실제로는 뭐냐는 논술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인가는 알아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관념이 뭐죠?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관념론은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 거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으면 그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다. 눈에 보여야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도 이해되셨죠?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거 잠깐만 여러분 열심히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똑같은 예를 들었는데 매번 똑같은 예인데 이게 제일 좋은 예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갈래 그랬대. 그때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시인이 있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줘봐 그랬어요. 신은 있어. 있어가 뭐예요? 존재죠. 존재. 신은 있어 그랬더니 보여줘봐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신을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복도에 나가봐. 신 있어 그랬어요. 우문현답. 복도에 나가면 신 있잖아. 신발장에 신. 똑같은 신. 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그 친구는 어느 관점에서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론 관점에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저는 신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념론적 관점이에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철학의 영역은 관념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면 실제론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관념론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플라톤, 실제론을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쌤! 그럼 다시 관념론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황, 실제론은 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관념론은 형이상학, 얘는 형이하학. 학교로 얘기하면 얘는 문과, 얘는 이과. 이해되셨죠?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식론. 인식론에는 제가 별표, 왜? 김인식이니까 김인식을 따지는 게 인식론. 인식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관념론, 실제론을 갖고 책을 읽으면, 철학책을 읽을 때 관념론, 실제론 모르면 사실은 책이 잘 안 읽혀지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책을 읽진 않아요. 철학과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인식론이란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요. 객관식에도 시험 문제도 낮고요. 재작년에도 인식론이라는 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봤어요. 비고측기는 어떤 인식론을 갖고 있느냐, 이런 식의. 그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인식론이란 말은 뭐냐면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무엇이 진리냐를 따지는, 무엇이 진리냐, 어떤 게 진리냐, 진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 교사들은 진리가 뭔가를 알고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합리론, 우리가 아는 합리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는 경험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합리론의 대표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경험론은 로크, 우리 어제 공부한 로크, 경험론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컨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건 아무튼 그래서 합리론, 경험론, 관념론, 실제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 머릿속에 인식론, 그냥 무조건 진리가 뭐냐. 오늘 이따가 또 써먹을 거예요, 당장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론. 가치론은 글자 그대로 무엇이 가치로운 거냐. 얘는 여기다 좀 쓸게요. 가치론은 윤리학이 있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and, 미학이 있고, 비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학은 다시 또 절대 윤리가 있고 상대 윤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윤리 선생님에다 어제 얘기했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고요, 논리학이 있죠. 논리학은 뭐다? 학문의 탐구 방법. 우리가 아는 논리학, 학문 탐구 방법. 학문 탐구 방법에는 어떤 게 있다? 연역법이 있고, 우리 아는 거 연역법, 그 다음에 귀납법,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어요. 연역법 대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아마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가? 연역법은 뭐부터? 원래 정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죽는다! 정리.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밑에 강론으로 오는 거. 귀납법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결론이 밑에 있는 거.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 대답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찾아가는, 위에서부터 오는 걸 연역법. 귀납법은 하나하나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찾아내는 것. 귀납법. 그렇죠. 요게 다 한 통 속이에요. 이렇게 얘네들이 같은 한 통 속이에요. 관념론, 합리론은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고요, 실제론, 경험론은 귀납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험론 같은 것들. 경험론은 과학이잖아. 과학은 귀납이잖아. 실험에서 결론 딱 내야 되는 거죠. 철학은 주로 이쪽에. 철학은 주로 이제 생각을 갖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뭐라고요? 사변적 기능 중에 영역이 아니고 사변적 기능, 오리지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논리학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연역법, 귀납법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주로 문과는 연역적 방법을 가지고 탐문을 탐구하고, 이과는 주로 귀납적 방법을 갖고 탐구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일단.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의 목적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좀 비껴서 이렇게 써놓은 게 같은 한 통수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목적론. 자, 목적론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 자, 쓸게요. 목적론. 목적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를 내고 안 내고와 관계없이 중요해요.
근데 객관식에서 여러 번 났어요. 객관식이 여러 번 났다는 얘기는 논술에서 날 가능성이 됐다 많다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내재적 목적, 두 번째는 외재적 목적. 자, 글자들 보실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내재, 외재,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기하면 활동 안에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면 외재적 목적은 활동 밖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좀 비교하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활동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활동 밖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어떤 활동 밖에 목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활동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단적이죠. 그래서 수단적 목적이 되죠. 뭐가? 교육이 지금 교육 얘기하는 거니까. 자, 교육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이 뭐가 되는 거다? 수단이 된다. 왜? 외재적 목적은 교육 자체가 외재적 목적이라는 얘기, 목적이 밖에 있는 거니까. 활동 밖에 있으니까 교육이라는 활동 자체는 그거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럼 예를 든다면은 여기다 쓸까? 얘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 예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거? 입시 위주. 입시 교육 같은 것도 여기 해당하겠죠. 그럼 교육이 내재적 목적, 활동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활동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활동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내재적 목적은 교육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적, 목적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인격, 완성 이런 거.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위기, 지학. 위기 지학이란 말은 뭐를 얘기하죠? 자기 자신, 몸기자를 써서 자신을 위하는 학문. 몸기자 써 위기, 지학 이렇게 쓰는 거 자신을 위하는 학문 그 말이에요. 인격 완성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기지학이니까 여기 무슨 단어 쓰겠어? 다른 말로 위인지학, 사람을 위하는 학문, 실학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해요. 그렇게 본다면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중에 뭐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렇죠. 내재적 목적이 오리지널. 그거 자체가 오리지널이잖아. 음식을 만들 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게 그게 오리지널 아니에요? 그 본연의 맛이 좋아야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미해도 더 풍미가 있고 맛있어지지. 근데 본연의 맛 자체가 엉망인데 다른 거 MSG 넣는다고 맛있어져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논술을 하려면 본연의 맛, 제대로 된 이론을 알아야 더 풍미가 높아지고요. 더 좋은 점수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럼 뭐가 오리지널이요? 그렇지. 내재적 목적이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본질적 기능이다. 얘가 본질이에요. 얘가 본질. 오리지널. 그럼 얘는 에디셔널이에요. 에디셔널. 얘는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본질이 아니고 뭐다? 비본질적 기능 이렇게 써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얘야. 자꾸 얘가 안 돌아다니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잠깐요. 자꾸 줄이 걸려서.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 내재적 목적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적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김인식의 목적은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 ET 교육학은 어디다 둬야 돼요? 여러분들 합격시키는데 목적 둬야 돼요? 합격시키는 건 외재적인 거야. 수단이잖아. 그보다 더 기본은 내재적, 그보다. 그래서 제가 ET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쓰는지. 그냥 ET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교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에디셔널이고 오리지널 어디에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개념을 알아서 교사가 되었을 때 ET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쓴다고. 우리는 막교사가 되는 게 아니야. ET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꼭 기억해 두세요. 이해되셨죠? 어제 누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터스가 뭘 얘기한다고요? 교육의 목적으로 가치로운 거, 그 가치 중에 뭐 내재적인 거. 그러니까 외재적인 거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피터스 훈련이라고 그래. 훈련. 이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거? 입시 위주로 찍기 훈련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본다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교육 목적론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조로 담은 지식의 종류. 지식의 종류. 칠판이 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좀 이해를 해주세요. 교수님 저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 쓰시면 되잖아요. 그냥 쓰면 좋은데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써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썼으니까. 자, 지식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눠요. 첫 번째는 방법적 지식.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노하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제적 지식으로 나누고, 명제적 know that, don't know what 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명제가 뭐예요? 명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명제, 발걸 명자 쓰는 명제. 그래서 명제적 지식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것. 그쵸? 그래서 방법적 지식은 옳고 그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없어요. 뭐가 옳아요? 그렇지? 축구할 때 볼을 어떻게 차는 게 제일 좋아? 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아니고 볼을 찰 때 어떻게 차는 게 제일 옳은 거예요? 볼 넣는 게 제일 옳아. 왼발로 차든 오른발로 차든. 무슨 말이겠죠? 방법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래서 방법적 지식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명제적 지식은 있는 것, 방법 지식 우리가 아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방법적 지식을 좀 더 강조하는데, 아무튼 예,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적 지식이 있고 명제적 지식이 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어서 얘는 옳고 그름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면 명시적 또는 명시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니까 명시지, 분명한 지식 이렇게 얘기하고, 옳고 그름이 없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암묵적 지식 이렇게 얘기해요. 암묵적 지식.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요즘은 그런 말 선제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떡볶이 같은 거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요즘은 영업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요즘 영업비밀이라고 옛날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해도 사실 모르잖아. 암묵적 지식. 김장 담글 때 어머니는 대충 넣어. 근데 다른 사람은 대충 넣으면 못하잖아. 그치? 대충 넣으면 얼마큼 넣는지 몰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암묵적 지식. 그래서 요 방법적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여기 명제적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교과가 뭐예요? 수학, 과학, 이과적인 거. 이과라는 보다 수학, 과학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방법적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뭐예요? 체육.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은 이 말 제일 잘 써. 이렇게, 야, 이런 감을 갖고 해야 되지. 뭔 감만 찾아 패도 안 찾고. 이런 감이 이런 감으로 하래. 무슨 뜻? 설명할 수가 없잖아. 분명하지가 않아서. 이해되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을 찰 때 제일 좋은 거는 볼 넣는 게 차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수영이 제일 좋은 거야? 자유형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야. 살아남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다 더 경기라고 하면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뭘. 자유형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방법적 지식, 명제적 지식. 그런데 우리 구성주에서, 요즘 얘기하는 구성주에서는 방법적 지식을 좀 더 강조한다. 3, 4월 때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조로 가시면 미국의 4대 교육 철학. 완벽하게 이제 교육 철학. 사실 이 앞에까지는 그냥 철학의 개념이었어요. 철학의 기능이 뭐고, 철학의 영역이 뭐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교육학책이라고 앞에다 교육을 갖다 붙였어. 사실은 제가 옛날에 원고 줬을 때는 교육이란 단어 안 붙이고 철학의 영역, 철학의 기능 이렇게 썼었는데, 조금 학자적인 그 꼰대적 관점이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 학문적으로. 아무튼 개념은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완벽함을 미국의 교육
철학. 자, 앞에 붙였어. 뭐? 미쿡. 다른 데가 아니고 미국. 교육 철학이 여러 개 많아요. 우리 어제 공부했던 자연주의라는 것도 교육 철학이에요. 일종의 루소의 교육 철학. 계몽주의 교육 철학. 신인문주의 교육 철학, 인문주의 교육 철학, 국가주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 다 철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유럽 거예요. 원래 학문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잖아. 로마서부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유럽에서부터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 사대주의일 수도 있는데 좀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게 거의 많은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삐아제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삐아제가 미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프랑스 사람이라고. 나쁜 새끼, 아이 저 새끼, 아우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대주의적 관점.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에서 하는 게 오리지널이잖아. 본토가 한국인데 한국학. 근데 미국에서 해갖고 그걸 더 쳐준다는 웃지 못할 씁쓸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한다고.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인데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현실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거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걸 찾으려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감사한 일이가 이제 교육 철학도 K 교육 철학 나왔으면 좋겠어. K-팝, K-방역, K 교육 철학 이런 거. 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육 철학이 있어요. 제가 웃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교육?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사교육인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사교육의 일이만 만데 사실은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아무튼 방점을 거기다 좀 찍어 놓으세요. 저도 책에다 찍어놔야 되겠다. 미쿡 거를 얘기한다. 미국 거 머릿속에 좀 지우고 미국 거. 자, 미국의 4대 교육 철학 그러니까 뭐 써 있어요? 진보주의 교육 철학 그 다음에 본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여기다 비출 게 하나가 있어서 아니구나. 여기 안 비춰도 예, 일단 설명한 다음에 비추면 되겠다. 띄우고 미국 네 개.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이에요. 사실은 전통적 교육 철학.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거기에 여기 현재가 있고요. 여기에 미래가 있고요. 여기에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밑에 뭐가 하나 쓰여져 있느냐면 진보주의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진보주의.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진보주의니까 우리가 진보주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주의만 설명 제가 조금 많이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 진보주의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뒤에는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교육학에서 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듀이잖아요. 그래서 듀이는 다 알고 있어요. 듀이라는 사람. 그러면 진보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진보주의는 자연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연주의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루소고요. 그 자연주의 철학이 루소가 완성시켰는데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현실적으로 꽃을 피운 사람이 듀이예요. 진보주의. 유럽에서는 자연주의 철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연주의 철학은 어제 자연스럽게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동 중심이에요. 근데 유럽은 보수적이거든요. 아직도 보수적이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보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안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직도 유럽은. 왜? 그 옛날 것들을 추종해오고 있으니까. 특히 제일 강한 동네가 영국.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진보주의 철학은 자연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자연주의가 뿌리를 못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뒤이고 거기다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면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운 사람이 여러분 아는 킬팩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주의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거를 꽃 피운 사람 뒤 거기다 활용 점정으로 나비를 한 마리 그린 사람 킬팩트릭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진보주의. 그래서 진보주의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진보주의는 사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용주의 플러스 자연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자 하나 빠졌네. 민주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여러분 그 노트 필기에 보니까 거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쵸? 이 그림 그렸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사과 다른 거 그린 게 사과 그랬어요. 그리고 사과 요 씨앗이 이게 뭐냐면 실용주의고요. 요 실용주의가 프라그마티즘이에요. 요 프라그마티즘의 원류는 유럽으로 넘어가면 벤담과 밀이라는 공리주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철학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과육, 요 과육 얘기한 거예요. 과육이 자연주의고요. 그다음에 요 껍질이 민주주의예요. 이게 미국 거니까 이게 미쿡이잖아. 미국 거니까 껍질이 여기 민주주의지. 이게 만약에 진보주의가 소련에서 나타났으면 공산주의가 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태생은 뭐부터 시작한 거다? 실용주의가 씨앗이니까 얘가 태생이에요. 실용주의에서 태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생각들, 가장 풍부한 생각들,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다? 자연주의에서부터. 왜? 우리가 사과 먹을 때 씨앗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사과의 비유를 한 거예요. 호두에 비유했으면 씨앗 먹어야 되는 거야. 씨앗에다 자연주의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건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 실용주의. 근데 모든 특징들, 모든 생각, 특징들은 뭐다? 자연주의다. 거기다 플러스 민주주의로 토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실용주의 관점 잘 보세요. 자, 관념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를 어디다 두죠? 그렇지, 미래에 둬요. 그리고 현재에 살아가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저축하는 거 뭐예요? 저축하는 거. 현재를 살아가는데 뭐를 하려고? 미래. 그치? 집 하나 살려고. 영끌이라도 해서 살려고. 현재, 미래. 이해되세요? 말뜻 이해되시죠? 다이어트.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를 다 하는데, 그치? 저도 요즘 들어서 좀 배에 살이 찐 것 같아. 여기 조금 다 생각한대요. 현재, 군모, 뭐를 위해서? 미래. 얘기할 것, 우리 지금 공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힙합에 앉아있잖아.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치? 그래서 무슨 단어서? 고진, 감래. 현재, 그래, 감래.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저는 현재를 좀 더 강조하는데, 실용주의가. 그럼 실용주의는 뭐예요? 뭐가 가장 실용적인 거? 과정은 현재 나한테 필요한 게 가장 실용적이고, 목표도 현재 있잖아. 지금 나가 제일 필요한 게 실용주의야. 미래는 뭘? 그래서 이 실용주의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됐던 게 우리 요즘 요런 지금 단어 없어졌는 소확행이라는 단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지금 하루하루 행복한 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전 그 생각 갖고 살려고 했다고 했었죠. 전 사실은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굉장히 그 얘기 많이 할 건데요. 현재, 여기 지금이란 단어를 전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스님들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지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The present is present and thanks. 거기다 thanks를 제가 하나 붙였다고 그랬죠.
현재가 가장 나한테 주어진 큰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소확행이라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막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소확행이 아니잖아. 작지만 나한테 행복한 것. 오늘 작지만 30분 운동하고 행복한 것. 오늘 작지만 어떤 음악 하나 듣고 야, 참 행복하다. 그치? 내가 오늘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면서도 아, 참 오늘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촛불 켜고 먹어? 그럼 더 행복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실용주는 현재 두고 있어. 이게 가장 실용적이란 말이야, 사실은. 지금 현대에 와서 실용성, 현재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미래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해 그냥 살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지금 제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실용주의적 관점. 그럼 잘 보세요. 교육. 자, 적용을 해볼게요. 어디? 교육에. 그럼 뭐예요? 목표, 과정, 현재. 그럼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과정, 여기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 과정에 이렇게 띄워서 쓰면 교육의 과정의 개념이고, 붙여서 쓰면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도 어디에 있고 현재에 있고, 교육도 과정도 현재에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이렇게 같아져요. 아유, 파란색 분필 세자 썼는데 부러져 버렸어. 미안해, 얘야. 역할을 다 못하겠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가?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과정이 같아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보주의에서. 이게 진보주의 얘기예요. 진보주의 설명할 때는 이게 실용주의 갖고서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교육은 미래의 준비다? 아니다? No, 아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길 보세요. 이쪽 저쪽 할 거예요. 자, 진보주의는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진보주의는 현재 지향적이어야 돼. 미래 지향적이다. 우리가 원래 진보가 미래 지향이잖아. 진보주의니까 개념 자체가. 근데 왜 현재 밑에다 썼어요? 저기에서 쓴 거 뭐? 실용적 관점은 어디에 있다?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선생님 왜 진보주의라는 말을 붙였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 왜 진보라는 말 붙여놓냐? 옛날보다 진보적 옛날보다. 그래서 진보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보다 진보적. 그래서 사실 진보주의라는 단어보다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교육 차례가 프라그마티즘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진보주의라고 썼어요. 해석을 해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프라그마티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면 실용주의라고 썼더니 이게 더 맞는데. 왜 현재 밑에다 진보주의 썼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그리고 왜 진보로 하는 단어를 썼다? 옛날보다 진보적.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써요. 옛날보다 진보적이면 지금 교육 철학이잖아. 그럼 옛날은 과거 교육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이었어. 그렇죠. 교사 중심이었잖아. 그렇죠.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까요? 말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인강을 들을 때 뭐 1.8배속으로 듣는다면 지금 거는 1.8배속 못 듣겠다. 그렇죠? 말을 빨리 하고 있으니까 다시 느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요. 옛날보다 진보적. 옛날은 교사였어요. 교사. 옛날은 교사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진보적 그랬으니까 누구 중심으로 와요? 그렇죠. 학생 중심으로 와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똑같아요. 경험형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꼴 써놨어요. 이꼴.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그냥 이꼴이에요. 이꼴. 진보주의 꼴 경험형 교육과정. 경험형 교육과정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학생이잖아요. 그쵸? 뒤 경험형 교육과정. 그래서 학생 중심. 그래서 진보적이에요. 옛날보다 진보적이다. 그럼 옛날은 어디겠어요? 이 옛날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미국이니까 미국에 있어서 옛날은 어디요? 어디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렇잖아. 미국의 옛날은 유럽이잖아. 건너왔으니까. 옛날은 유럽이야. 뿌리가 유럽이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 말이에요. 옛날보다 진보주의. 그래서 진보주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진보주의를 만들 때 뭘 갖고 만들었다고? 실용주의 갖고 만들었어. 그럼 여기 보세요. 학생 중심을 학생을 강조했던 옛날 생각이 뭐가 있어요? 자연주의가 있잖아. 그래서 자연주의 전통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진보주의는 자연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다시 왔습니다.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과정이 같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는 자연주의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뭘 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실용주의 갖고 설명해. 왜? 씨앗이 실용주의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진보적이 되다 보니까 뭐하고 같아지더라? 자연주의하고 같아졌어, 색깔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소가 쓴 책이 에밀. 여러분들 유럽에 있어서 최고의 철학자 2명을 뽑아라 그러면 고대는 소크라테스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최고의 철학자 2명을 뽑아라 그러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 칸트. 또 한 사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도 공산주의 만든 굉장히 큰 철학자예요. 칸트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칸트가 맨날 똑같은 시간에 맨날 똑같은 곳을 가갖고 어떤 인간만 보면 그 아주머니가 시간을 맞출 정도였던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는 맨날 정확해요. 근데 하루 그 시간을 놓쳤어요. 그 루소가 쓴 에밀을 읽다가 푹 빠져버려갖고. 그 에밀이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요. 교육학뿐만이 아니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자연주의적 전통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중심이니까 유럽은 귀족적이니까 잘 안 맞아. 그래서 꽃을 못 피웠어요. 생각만 하고. 그래서 루소가 조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실용주의 관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뒤가 받아들이면서 실용주의를 갖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실용주의. 지금도 실용주의예요. 미국에게 맞지 않으면 뭐 이란이고 이라크고 다 갖다 까부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까부시는 표현을 쓴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한테 필요하면 다. 미국적 생각이에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싹 다 그냥. 나하고 맞으면 손잡고. 미국은 실용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것들 다. 아무튼 그래서 교육의 철학의 꼴, 교육의 과정이다. 한번 잘 보세요. 잘 봐. 이거 잘 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얘기합니다. 자, 이 노란색이 조금 많이 쓰여질 것 같으네요. 파란색 아까 하나 떨어뜨려서. 자, 잘 볼까요? 그래서 교육의 과정이 뭐 이거? 프로세스니까 곧 이거 뭐요? 한자 쓰려고 그랬어. 미안합니다.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교육은 곧 생활이야. 살아가는 게 곧 교육이야. 과정이 교육이니까. 그래서 생활 그럼 조금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써? 생활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잡아야 되지? 경험이라고 써. 경험. 응? 이해되셨죠?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경험형 교육과정 하나 더 쓸게요. 근데 그냥 경험이 아니고 아무 경험이나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육은 경험, 생활, 근데 그냥 경험 그러는 게 아니고 경험의 재구성. 이유는 제가 파란색으로 썼는데 경험의 재구성 무슨 말?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육은 뭐다 항상 같이 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 경험한 게 교육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난로불에 손을 탁 갖다 대서 아 뜨거! 이게 교육이야? 아니야. 거기서 재구성하는 경험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해. 왜 뜨겁지? 얘는 뜨거운 거구나. 손을 대면 안 돼.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교육시켜요? 아이야, 난로에다 손을 대면 손이 대. 그래서 잘못되는 거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손을 대면 안 돼. 이게 교육시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된다? 아이가 그냥 그걸 알아. 대보고 뜨거! 경험. 그래서 뜨거! 그럼 어떻게 한다? 다음부터는 손을 대면 아니 돼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다. 같이 지향적. 그래서 경험의 재구성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됐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경험의 재구성을 할 때는 뭐를 통한 거냐면 반성적 사고. 뒤 갖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반성적 사고 그러면 다 거의 맞아요. reflective thinking, 반성적 사고. 내가 손을 댔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을 대고
리플렉티브. 다시 한번 생각해. 뜨거우니까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을 대고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만 뭐가 하는 게 다시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떨어졌다 예를 들면 그럼 그걸로 끝나? 아니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 작년에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재작년에 조금 물체첨을 해서 교육학 점수가 좀 좋았어요. 그래갖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김일수 선생님 거 한번 들었으니까 뭐 안 들어도 되지만 좀 떨어졌어. 혼자 공부해도 되지. 그랬던 학생들은 올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대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보면 그래서 올해는 2021년은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교육학 혼자 공부한다고 돼요? 응? 교육학 혼자 공부한다고 돼? 안 돼. 교육학은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야. 교육학 중에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 거의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교육학 중에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교육심리, 교육 철학. 왜? 심리 철학은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철학도 조금 철학적 머리가 있으면 읽으면 되니까 문과적 관점은. 근데 통계, 평가, 교육 방법 이런 데 가면 하나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지름길 알려드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경험을 재구성해야 돼. 여러분 순서 반적사고. 그래서 잘 봐봐. 그럼 경험을 재구성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다시 하면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그럼 반성적 사고는 결국 뭐죠? 자,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결국 교육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뭐라고 써야 돼? 반성적 사고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learning by do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arning by doing. doing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단지 경험만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보주의, 실용주의, 진보주의와 관계되는 거로 책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들 조금 밑줄 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잠깐만 보시죠. 책을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자, 진보주의. 자, 1번에 등장 배경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에 등장 배경 동그라미 2번.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학교 유동생이 사회 열등생이나 사회적 통솔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유동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더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다시 볼게요. 관념상으로 학교의 우등생, 현재는 미래 사회 우등생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현실에 쓸모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옛날 거를 자꾸 가르쳤으니까 옛날 것을. 실용적이지 않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자.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뭐예요? 사회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옛날 것만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학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배워서 뭐예요? 사회 나가서 쓸모가 없는데. 그 뜻이 진보주의 개념이었어요. 실용주의 관점. 지금도 우리나라 학교 현장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야. 왜? 지식만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현재도 써먹으려면 뭘 가르쳐야 돼?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고력을 가르쳐야 되고 추리력을 가르쳐야 되고 논리력을 가르쳐야 되고 그게 바로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식 암기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갖고 교육력이란 단어를 제가 붙인다면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써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야. 3, 4월 달에 ET 팁, 논술 팁 무제한 방출할 거야. 그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써먹는 거고 2차 시험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사용하게 되어요.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중요한 단어와 밑줄 좀 쳐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의 목적은 어디 있다? 자, 교육의 목적 1번에 사회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활 중에 직면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서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다. 그래서 뒤에는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한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래서 거기서 있어 문제 해결하는 거. 거기서 뭐라고 해요? 경험의 재구성 이꼴 책에다 쓰세요. 성장이다. 2번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상승은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3번 결론. 이처럼 사회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경험의 재구성, 반성적 전부 다 동일한 단어.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다? 그렇지요. 경험의 재구성, 성장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교육의 내용은 칠판에 이건 쓰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어디 있다? 진보주의에 있어서는 교육 내용은 뭐다? 실생활. 실생활에 있는 실생활. 아까 여기 과정, 현재. 실용주의는 현재 생활. 요거하고 설명이 다 돼. 이해되셨죠? 실생활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의 방법은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비면 맨 끝에 learning by doing. 이해되셨어요? 활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항존주의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금방 하는 거니까 요건 다 설명해서 이제 금방 합니다. 자, 찝하면서. 자, 그런데 진보주의로 갔잖아. 과거보다 진보적. 그래서 진보주의란 말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과거보다 진보적으로 막 무슨 일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진보주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건데 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옛날이요. 다시 옛날이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지금 앞에 그 그림 보세요. 거기 현재에서 본질주의와 과거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보수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과거 여기는 소과거요. 대과거로 넘어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항존주의. 항상 존재하는, 그래서 항존주의라고 했고요. 다시 소과거로 좀 중간적 과거로 간 사람들을 본질주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본질주의는 에센셜한 것. 그래서 문화유산을 가르치자. 문화유산을 자꾸 없애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게 문화유산이잖아. 그렇죠? 음악이라는 걸 가르칠 때 문화유산,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학에서도 어떤 걸 가르치는 문화유산, 삐아제가 어땠고 비고치기가 어땠고 이런 것들이 있다. 루소는 이런 얘기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계된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가자는 사람이 있었고, 항존주의는 이거는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왜? 항상 존재하는 거. 서양에서 항상 옛날부터 있어 오면서 변하지 않은 건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사상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진보적으로.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건주의라고 그래요. 재건주의는 책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재건주의는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브라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교재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자, 항존주의 1번에 등장하면 1번에서 교육이란 영원불변이면 항상 존재한 영원불변.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대표적인 허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존주의.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항존주의. 그래서 3번에 뒤에 보면 3번에 교육 내용이 있죠. 교육 내용 동그라미 2번에 허친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항존주의 교육 사상가, 이제 미국 시카고대 총재 허친스는 칸트의 순수 이상, 데카르트 이런 것 같은 인문학자서 100권을 뭐라고 붙였어? 더 왜 붙였는지 느낌 와? 느낌 와? 더 greatest books. 이 세상에 정말로 훌륭한 책 100권. 그래서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였어. 그래서 The Greatest Books. 그래서 100권을 읽어라. 이것만 읽으면 인류의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저서다. 100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블로그에도 그런 거 써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바뀌었어요. The Greatest Books 100권이 아니고 100학문. 그 100권에다 플러스 김희식 교육학 논술 책 들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진짜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주의로 갑니다. 본질주의가 뭐냐면, 본질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 오른쪽에 교육의 목적 보세요. 교육의 목적에 교육이란 문화유산 같은 정수의 것, 윤정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요. 정수의 것을 가리키는 그 중에 뭐가 정수냐? 에센셜. 그게 다 핵심적인 것, 정수의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육 내용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가리킨다. 자, 교육 내용 잘 보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교육 문화유산에. 교육 내용은 정신적 문화유산이어야 한다.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정수이자 본질적인 에센셜한 것을 선정하여서 일단 선정된 문화유산을 가르치고 배우기 쉽게 조직한 것을 서브젝트 교과라 한다.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뭐라고요? 문화유산 가운데 음악적인 요소들만을 뽑아서 음악이라는 교과를 만들었어. 우리의 문화유산들 가운데 미술적 요소들을 뽑아서 미켈란젤로를 뽑아서 문화유산이라는 뭐를 만들어서 미술이라는 교과를 만들었어. 근데 미켈란젤로가 미술가만 아니잖아. 건축가이기도 하잖아. 그럼 그 건축적인 면을 뽑아서 건축이라는 문화유산, 건축과 관계되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 이거는 뭐라고 그런다? 건축이라는 교과를 만든다. 말 이해되세요? 그럼 윤리는 뭐예요? 제가 가르쳐 윤리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윤리적인 요소만 뽑아서 얘기한 게 윤리라는 교과. 칸트는 윤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오리지널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이기도 해요. 왜? 칸트의 생각을, 루소의 생각을 교육적인 면을 골라내면 교육이라는 서브젝트 교과가 만들어지고 철학적인 요소를, 사변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내면 철학이라는 교과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 교과를, 그 문화유산을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게 책으로 펴낸 것. 이게 뭐예요? 글서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교과서. 그럼 여러분들은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 아시겠죠? 그 교과라는 단어야. 교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 자체는. 제가 책을 만든 것이 교과고 이 책을 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외형물이 교과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여러분은 교과 담당이잖아. 교과서 담당이 아니고 물론 비교과 담당도 있지만 그러나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건 선생님이 계시고 뭐 상담 선생님이 계시면 그건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교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교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과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셨죠? 교과란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본질주에서 에센셜한 문화유산을 묶어놓은 걸 뭐라 부른다? 교과라 부른다. 교과서라고 얘기하면 하급.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은 4번에 교과를 가르치는 거니까 교육의 방법 1번이 맨 오른쪽 거다. 교사 중심이겠죠. 가르치는 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온 건 재건주의. 재건주의는 미국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재건이에요. 뭘로 망했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스푸트니크 샥이라고. 스푸트니크 샥. 이 최초의 인공위성, 소련에서 인공위성, 최초 인공위성 쏘올렸잖아. 그게 스푸트니크이고, 그래서 미국한테 그게 쇼크가 되었어.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사실은 재건주의가 나오고, 이 재건주의에 대해서 보수적인 진보주의가 나오고, 항존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스푸트니크 샥에서 미국이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재건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진보주의가 있고요. 제 학생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요. 진보주의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본질주의, 그 다음에 항존주의, 그 다음에 재건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진보주의가 이렇게 쭉 흘러요. 근데 여기 잠깐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은 진보주의 상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재건주의라는 것들이 스푸트닉 샥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생겼지만 스푸트닉 샥은 진보주의가 쭉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험형 교육 과정에서 지식교육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서 미리 펑 그래갖고 하나는 본질주의가 나오고 하나는 항존주의가 나오고 하나는 재건주의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지향점이 본질주의, 항존주의는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나온 거고 재건주의는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나온 것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은 좀 어려운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스푸트닉 샥은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소련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었다라고 막 선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뉴스에는 뭐 모더나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 소련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막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백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푸트닉 같아요.
스푸드닉이라는 개념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재건주의라는 개념은 그러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면 더 좋은 거고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 어떻게 암기해라. 진보주의는 지금 저쪽에 얘기한 저 개념들만 이해하고 본질주의는 무조건 머릿속에 문화유산 하나 더 쓰면 되지. 문화유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교과서라고 쓰면 하수라고 그랬어요. 교과 요것만 항존주의 재건주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뒤에 현대교육차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